지식구조와 정치 제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자연과학 세 번째 시간, 첨단과학, 그리고 과학시사,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씩 뒤로 밀리겠죠. 그럼 다음 주에는 컴퓨터하고 이제 IT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과학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해양과학입니다. 바다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구를 놓고 보면은 대륙보다 바다가 훨씬 더 넓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륙보다는 훨씬 육지보다는 이제 바다가 넓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반도국가이고, 그 다음에 교량국가고, 우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해양과 이제 대륙을 잇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는 수산업이나 그다음에 해양업이나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우리나라 그 영토의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바다든 뭐랄까 겨울에 얼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 그 사실 항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췄고, 또 해양에서 또 대륙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 해양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해양에 관계된 그 요소들, 그 아라온호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아라온이란 순 우리말이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를 이제 아라라고 그러고 온을 이제 모두, 아라온은 순 우리말이죠. 아라온호는 벌써 오래됐죠. 건조를 시작해서 진수를 해서 항해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쇠빙 연구선이다.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쇠빙 연구선, 한문으로 했으면 이렇게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배입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쇠빙 연구선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호라고 하는 그 배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을 조사하는, 바다를 조사하는 그런 배입니다. 이거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조를 해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지금 종합 해양조사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 장치를 갖춘 그런 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해양과학기지죠. 이게 현재 이여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여도 해양과학기지죠. 이것도 일찌감치 이제 완공을 해서 현재 위치로 볼 때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수중섬입니다. 이여도라고 하는 섬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암초로 만들어진 수중섬이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이제 조금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암초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명은 파랑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여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종합해양과학 기지를 설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가거초라는 게, 과거초 해양기지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다가 바닷속의 암초에다가 두 번째 또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세종과학기지죠. 정확한 명칭은 코리아 안타르틱 리서치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극이죠. 안타르틱, 남극. 북극은 아크틱, 남쪽은 남극은 안타르틱. 한국 다시 직역을 하면 남극 그 조사 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종과학기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찌감치 남극 그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세계 33번째로. 그 다음에 남북 대륙 그 북쪽에다가 우리가 한국 최초의 남북 과학기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23번째로 남북 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수산업, 그 원양업, 그 다음에 뭐 해운업, 그 다음에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우리 한국의 요소다, 이런 산업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문 영역, 새로 이제 등장한 그 생물학, 생명공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그 다음에 자동차나 뭐 이런 쪽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람이 바로 생명공학이 아닌가. 바이오테크놀로지 합성어죠. 바이올로지와 테크놀로지를 합성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래서 줄여서 B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공학입니다. 생물체가 갖는 유용한 특성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주로는 이제 DNA를 재조합을 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적으로 또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공학 쪽으로, 그러니까 생화학 쪽이죠. 생화학 쪽으로 발효를 이용한 부패 발효, 퍼멘테이션, 발효공학에 관계된 그런 공학, 그 다음에 농업공학, 이러한 광범한 내용을 이제 포용을 해서 우리는 생명공학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호르몬,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우리 사람 몸속에 이제 혈액과 함께 이제 중요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그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의 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인슐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췌장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모양을 보면 꼭 바닷속에 있는 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게르한스 섬이다 그랬어요.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해서 라틴어로 섬이 인슐라거든요. 인슐라, 그러니까 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해서 합성으로 인슐라와 호르몬 합쳐서 인슐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토론토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이걸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벨상도 수상을 하고 노벨 생리의학상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슐린은 이제 우리가 합성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체내에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그런 좀 중증 그런 당뇨병 환자한테는 인슐린을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주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암을 통제할 수 있는 제암제, 그 다음에 인터페론, 이런 데다 응용하는 게 바로 생명공학입니다. 유전공학은 이제 우리가 지네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하거나 가공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주로 이제 DNA를 재조합을 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쓰이죠.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세포를 새로이 융합해서 세포 융합 기술, 핵을 바꾸는 핵치환 기술, 그런데 이제가 이제 유전공학이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의 그 질병 가운데 좀 뭐랄까요, 선천적인 질병 가운데 유전자 자체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전자가 하나 더 많은, 예를 들면 터너 증후군, 또 하나 모자라는 다운 증후군, 이런 건 이제 유전자의 결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완치가 지금 현대의학으로 아직 어렵지만, 이런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전공학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GMO라고 하잖아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뭐라고 번역합니까? GMO다, 이렇게 해서 그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속에는 이제 뿌리로는 그 감자가 이렇게
땅속에서 감자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로는 또 이제 토마토가 또 열리고 이렇게 해서 그 합성하다가 포메이토가 나온 거죠. 포메이토. 포테토하고 토마토를 합성시켜서 포메이토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농작물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콩이나 옥수수 같은 데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병균에 강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신종 그 콩이나 이제 옥수수 종류가 많이 개발이 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나 콩의 생산량 가운데 한 7, 80% 정도가 GMO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식용유나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종류들은 거의가 다 GMO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 원재료를 표시할 때 그 감자나 토마토나 감자나 그다음에 뭐 옥수수나 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GMO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비율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료품 안전을 굉장히 많이 위협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빨리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선진국 그 표준에 맞춰서 GMO 비율을 이제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GMO가 아직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GMO를 우리가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최근에 많아지는 예를 들면 뭐 분노 조절 그런 문제랄지, 그다음에 무슨 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뭐 ADHD 증후군이랄지, 그다음에 뭐 피부 중에 무슨 피부병 중에 그런 고질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GMO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추정이 될 정도로 GMO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을 제압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불모의 사막을 푸른 녹지로 만드는 굉장히 이제 우리의 꿈의 그런 기술이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에너지, 식량, 의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예기치 못한 질병, 유전자의 돌연변이, 슈퍼 돌연변이 이런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에 관해서 이제 배아복제는 핵을 제거한 난자와 사람의 귀 등에서 추출한 세포핵을 결합을 해서 배아를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배아복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을 했고, 그다음 미국에서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복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잘 아는 복제양 돌리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생명공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볼 것이 핵입니다. 핵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어서 공부를 좀씩 해왔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을 이제 분열시키는 기술이 있고, 핵을 또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안정한 금속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금속, 그러니까 경금속이나 중금속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금속을 갖고는 핵 분열을 시키기 어려우니까 질량이 굉장히 큰, 분자량이 굉장히 큰 그런 금속을 우리는 방사능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우라늄 235가입니다. 우라늄 235가는 지금 보다시피 분자량이 235나 될 정도로 굉장히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원자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이것을 자연 상태에 둘 경우에는 이것이 그 지나치게 큰 질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연 상태에서는 우라늄이 뭉쳐서 존재하지 않고 아주 그 모래처럼 흩어져서 이렇게 산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서 이거를 농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우라늄을 이렇게 핵분열을 시키려면 자연 속에 있는 우라늄, 정말 작은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우라늄을 다 모아가지고 고농축을 시켜야 해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
예를 들면 뭐 13kg 이상이 될 때, 26kg 이상이 될 때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26kg가 되기 전에는 폭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을 이제 농축을 해서 한 25kg 정도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크기가 예를 들면 뭐 농구공만한 그런 정도 크게 될 겁니다. 이런 우라늄이 이제 농구공만한 우라늄이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 두면 여기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질량이죠. 질량이 26kg이 넘으면 얘가 이제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두 개의 다른 원자핵으로 분열됩니다. 이런 분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죠. 일단은 굉장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그 다음에 공기, 바람,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그런 폭발력을 이용하면 그게 핵무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감속제를 둬서 이게 분열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천천히 분열시키면 이게 이제 핵 발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속제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라늄 235가 이제 분열해서 플루토늄이 되죠.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금속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플루토늄은 자연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우라늄만 존재하고, 우라늄이 핵분열을 해야지만 플루토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훨씬 더 질량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농축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플루토늄이 다시 한 번 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때는 이 플루토늄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순도가 높고 고농축이 가능한 이제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이제 폭발할 때 이제 엄청난 열을 내는 거죠. 한 1억도 이상의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1억도 이상의 열을 내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수소, 주로 이제 중수소나 삼중수소, 일반 수소 말고 중수소나 삼중수소, 우리가 지난번에 동위원소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이제 1억도 이상의 온도에서 얘들이 융합해가지고 헬륨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헬륨이 바로 그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방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소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핵무기라고 그러면 이 2단 폭발을 이용합니다. 일단은 플루토늄을 폭발시켜서 1억도 이상의 열을 얻어서 그 열을 가지고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다시 헬륨으로 융합시킴으로써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인명을 살상하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핵무기라고 그러면 2단 폭발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진에 나왔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 게 나왔죠. 그게 꼭 생긴 게 장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원자폭탄, 플루토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2단 폭발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 크기가 뭐 장구의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그렇게 크고 무거워 갖고는 이 핵무기를 탑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탑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핵무기를 경량화시켜서 고농축을 시켜서 또 경량화시켜서 크기를 농구공 2개만한 크기에서, 쉽게 말하면 농구공 1개만한 크기, 더 나아가서 야구공만한 크기로 이렇게 경량화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 장착을 시켜서 이제 발사를 해야 의도했던 그 궤적을 따라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바로 핵 분열 과정이고, 지금 나온 것처럼 핵 융합이라고 한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1억도 이상의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운 중수소나 삼중수소 이 핵이 융합이 돼 갖고 더 무거운 헬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켜 갖고 이걸 가지고는 이제 인명을 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 분열을 갖고는 원자탄도 만들고, 그다음 원자로를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생산하지만 핵 융합에 의한 것은 수소폭탄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지금 나온 것처럼 K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핵 연료를 무한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대기권에는 수소가 없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면 중수소, 삼중수소가 무한하기 때문에 핵 연료는 무한한 겁니다. 원자탄을 만들려면 반드시 우라늄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연소를 시켜서 플루토늄을 얻어야 되고 그걸 농축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원자탄을 만들려면 금속이 있어야 되지만 이 핵융합은 공기 중에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만 활용하면 되니까 연료가 필요가 없어요. 무한하고 그 다음에 방사성 낙진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방사능도 적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이나 바람이나 이런 에너지는 원자탄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날 핵무기는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2단 폭발 원리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볼 게 K스타입니다. K스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뭘 줄인 거냐면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줄여서 K스타 우리 한국에서 만든 K스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냐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200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 시험 간호에 성공을 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입니다. 이 기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전 세계 합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우리 한국 기술이 제일 지금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K스타를 잘만 활용을 하면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인공위성처럼 띄워놓으면 24시간 이제 빛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태양에 의존해서 태양 자체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원리에 의해서 태양이 열을 내잖아요. 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K스타도 똑같은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K스타를 인공태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하는 토카막이라고 하는 이런 뭐랄까 실험로 그게 뭐냐면 합성입니다. 토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꼭 도너츠처럼 우리가 먹는 도너츠처럼 생긴 게 토로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캐머러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자성이 있어 갖고 그 안에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이 자석에 의해서 붕 떠 있습니다. 진공 상태처럼 어디 둘러붙지가 않고 그냥 진공 상태처럼 하늘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자력을 이용해 갖고 중수소 삼중수소 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을 이제 1억도 열을 가하면 거기 안에서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변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빛과 열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술이 이제 1억도 온도를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갖고 1억도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도너츠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간이 완전히 붕 떠 비어 있어야 되고 캐머로 완전히 텅 비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해서 그게 안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벽에 붙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녹아버리니까 이게 뭐랄까 진공 상태에서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플라즈마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가운데 한 70% 정도가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70%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게 우라늄 한 얼마 될까요? 우라늄 한 1kg? 한 주먹만한 우라늄 하나 갖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1년 씁니다. 근데 이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면 바닷물 한 양동이만 퍼면 바닷물 한 양동이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렇게 해결이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석유도 안 나고 우라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완전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럼 거기서 전기가 엄청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차도 전기로 움직일 수 있고 전기차 시대가 오고 모든 걸 전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자력 발전, 이게 다 없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상용화되면 이게 정말 꿈의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기가 있는데요. 입자 가속기입니다. 파티클 액셀러레이터다. 입자를 돌리는 거죠. 굉장히 고속도로 회전 운동, 직선 운동을 시켜주면 원자 안에서 핵이 깨지거나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원자 핵을 파괴하는 장치. 그 다음에 이온 가속기, 선형 가속기. 원자 핵이나 소립자 같이 작은 입자의 미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띤 하전 입자를 강력한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 운동, 직선 운동을 시켜주면 여기서 핵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선형 가속기, 원형 가속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과학 시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성어입니다. 인간 휴먼에다가 오이드 라이크 비슷하다고 하는 오이드 라이크라고 말을 붙여서 휴머노이드, 인간과 비슷하다, 휴머노이드. 영어의 전미사 오이드가 들어가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안드로이드도 엔트로폴로지, 엔트로, 인간과 비슷하다, 오이드. 우리가 오이드 많이 쓰잖아요. 스테로이드, 바이로이드, 오이드란 말이 들어간 것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이런 것이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 최초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만들었던 와봇이 이제 최초였고, 그다음 일본 혼다, 자동차에서 혼다가 발표한 아시모, 그다음 우리나라도 카이스트가 발표한 슈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모습을 띤 알버트 슈보, 그다음에 여성 최초 여성형 인간 로봇 에버원. 그다음에 하나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희귀한 흙 종류입니다. 영어로 할 때로 rare earth element라고 해서 희귀한 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토양, 일반 흙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좀 희귀한 흑입니다. 요건 지금 전 세계 매장량의 뭐 한 7, 80%가 중국에 지금 매장이 돼 있다고 있죠.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뭐라고 할까요? 무기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히토류는 주기율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주기율표 3족인 17가지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주로 은백색,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회색을 띠고 있는 흙이 흙, 토양, 흙뭉치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3파장 전구, LED인데도 쓰고 LCD 여기도 쓰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자석, 그 다음에 렌즈 중에서도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광학 렌즈,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합금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써야 돼요. 굉장히 분리를 하려면 야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야금, 이 메탈러지, 야금 기술, 굉장히 열을 가해서 표준화된 열을 가해서 하여튼 분리를 해야 돼요. 뭐 철분과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이 섞이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씩 이제 분리해내는 기술이 바로 야금 기술입니다. 이런 야금 기술이 이제 유럽이 많이 발달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야금 기술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전지입니다. 전지. 이 전지가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지금 뭐라고 산업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이라고도 하고 배터리라고도 합니다. 전지는 여러 가지 한문을 쓸 때는 전기가 나오는 그 연못입니다. 연못 지자를 씁니다. 전기를 담아놓는 연못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주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반응을 이용해서 그런 반응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지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많은 그런 전지죠. 이 기원은 이미 1800년에 이탈리아의 볼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볼타 전지입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하잖아요. 양쪽에 전극을 만들고 전해질을 넣고 해갖고 그럼 불이 켜진다. 예를 들면 귤에다가 양쪽에 전극을 넣고 선을 연결하면 불이 켜진다. 그러면 이제 귤 속에 들어있는 그 산성이 이제 전해질 역할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전기가 켜지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볼타 전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지가 이 단계를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는 다 거의 볼타 전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전극을 이제 뭐 니켈, 카드뮴 이런 비철 금속 활용을 해서 쓰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리튬 뭐 이렇게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1차 전지는 볼타 전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화학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학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열이나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바꾸는 것은 물리적인,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전지입니다. 화학전지는 1차 한 번 쓰고 마는 1차 전지, 그 다음에 충전해서 또 쓸 수 있는 2차 전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바로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료를 연소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연료가 그냥 바로 전기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수소 지금 전지가 뭐예요? 수소를 집어넣으면 이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얘가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기를 이제 이용하는 거. 여기 그러니까 수소 전지는 가장 아마 일상화된 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전지, 뭐 알코올 전지도 나왔어요. 메칠 알코올 넣어놓으면 이 메칠 알코올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제 전기로 바뀌는, 이런 게 다 연료 전지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게 더 발달하면 물을 넣으면 물이 또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작용하면서 이게 전기로 바뀌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로 가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연료전지가 발달하면 물로 가는 전지가 나올 것이다. 톱밥으로 가는 전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연구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지금 활용한 것은 거의 뭐 다 뭐 상용화 됐어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수소, 그러니까 차 안에다가 수소를 농축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수소를 조금씩 내뿜으면 얘가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기가 나오니까 그 전기를 갖고 이제 모터를 돌려서 이제 차가 가는, 이게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지는 너무나 일상화된 연료 1차 가장 기본적인 연료 전지고요. 그 외에도 메테인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이런 연료 전지가 계속 지금 개발 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메탄올 넣는다든지 아니면 LPG 가스를 넣어도 LPG 가스가 연소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LPG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사용하는 것과 액체를 사용하는 이런 이것은 저공해고, 그 다음에 또 열이 납니다. 그 열을 갖고 또 스팀을 돌릴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하이브리드카 뭐 이럴 겁니다. 수소 전기차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전기차에 관해서는 기술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미 넥소라고 하는 수소 전기차를 이미 상용화를 했고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정부에서 여러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차입니다. 다만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수소를 한번 충전하면 600km로 갑니다. 600km로 갑니다. 그래서 전혀 매연을 배출하지 않고 그냥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면서 수증기를
뿜으면서 그 다음에 전기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정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 미국에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라고 하는 그 트럭.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스위스로 수출했습니다. 스위스에다가 지금 몇백 대 수출하기로 지금 계약이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대형 트럭에다가 이제는 휘발유나 경유를 싣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이제 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매연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전기 그 대형 트럭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꿈의 차를 이제 현대가 만들어서 현대가 수소차에 관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뭐 테슬라나 뭐라고 이렇게 뭐 폭스바겐이나 다 하고 있지만 수소 전기차는 현재로서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리뉴어블,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궁에너지다. 우리는 대체 에너지를 석유, 석탄 뭐 이런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 열, 광 뭐 이런 게 11개 되어 있고, 그럼 8개 재생에너지하고 3개 신에너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는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연료전지, 그 다음에 석탄, 액화가스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게 대체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제 이거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와 이제 바이러스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다. 우리가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이렇게 말하고 들으면 그냥 인과 엔자는 잘 인플루엔자 이렇게 보니까 플루가 바로 우리가 감기를 이제 플루라고 하잖아요. 감기를 일으키는 그 병원균은 일반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생물과 생명체 중간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처럼 증식을 하지만 방사능을 쏘이거나 이렇게 해서 또 죽지가 않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 암세포 같은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증식을 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사능을 쏘이면 암세포는 죽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쏘여도 죽지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감기가 있고, 감기보다 이제 한 단계 높으면 되게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감. 그래서 되게 인플루엔자로 독감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독감입니다. 독감은 해마다 이제 겨울철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서 미리 항체를 이제 우리 몸속에 형성해 놓으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원리죠.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일상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미국, 멕시코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었죠. 이것은 기존에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비말을 통해서, 비말이라는 한 것은 이제 일반 그 호흡에는 한 공기가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죠.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 기침, 개체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접촉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는 70도 이상으로 가열을 조리하면 이제 사멸합니다. 대략 그 잠복기가 있고요. 증상은 대체로 뭐 발열, 오한,
두통, 뭐 이런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이런 상기도 증상,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설사 이런 거요. 오셀타미비, 예? 오셀타미비라는 그 약품, 이게 이제 뭐랄까요, 성분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표로는 타미플루 나왔습니다. 타미플루 이렇게 해서 타미플루와 그 다음에 자나미비르, 이것도 이제 상품명은 릴렌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이게 신종 인플루엔자가 제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등장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한참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비드 19라고 말하잖아요. 2019년 12월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호북성에서 우한시에서 발생을 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일명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로 해서 COVID, 그래서 코비드다 이런 게 코비드 19다 이렇게 코비드 19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레스피레이토리, 호흡기, 소화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다가 근데 이런 증상이 없는 초기의 전염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2003년도에 유행했던 사스입니다. 이거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Severe 중증 Acute 급성 호흡기 증후군, 번역하면 Severe 심각한 거예요. 중증 Acute 급성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호흡기 증후군, 이게 이제 사스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한번 유행했던 게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말 그대로 번역하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메르스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또 좀 다릅니다. 이것도 감염 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나중에 폐렴으로 되는 거죠. 이번 3월에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범지구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래서 2020년에 열리려고 했던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고 그 다음에 8월 10일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초과했고 사망자가 73만 3천 명, 지금 뭐 거의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신뢰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